안녕하세요. 다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분리배출해도 되는가 판단할 때 이 쓰레기가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비닐을 재활용하는 것은 대부분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비닐은 재질과 색깔 등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고품질로 재활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재질과 여러 색깔의 비닐들을 압축해서 가래떡 모양으로 성형을 한 다음에 석탄을 대체해서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닐의 분리배출의 기준은 태우는데 방해가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부피가 아주 작은 비닐의 경우에도 선별에 문제가 없다면 분리배출은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비닐채로 배출을 하기보다는 작은 비닐은 큰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한꺼번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이 묻어서 오염되어 있는 경우인데 가령 떡볶이를 담은 비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비닐은 비닐을 수거 선별 재활용 업체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악취라든지 세균의 번식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재활용의 어려움을 초래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약간의 국물 자국이 배어 있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오염은 수거 선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염되어 있어도 재활용이 된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정도 오염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비닐을 재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양파망이에요. 양파망은 비닐로 분리배출해도 되는 품목들인데 대부분 종량제 봉투로 많이 배출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이 라벨이에요. 요즘 배송을 시키게 되면 비닐 포장으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소 때문에 종이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종이 라벨이 잘 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 라벨이 붙어 있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이 라벨은 떼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조금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닐 재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처럼 알루미늄으로 코팅되어 있는 은박지 비닐도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은박지 비닐도 비닐로 분리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페트병 라벨의 경우에는 절지선이 붙어 있는 라벨들 같은 경우에는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의 라벨을 쓰는데 모두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에요.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페트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파쇄를 해서 물에 씻는 세척 공정을 거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페트 조각은 당연히 물에 깔아앉겠죠. 근데 라벨이 페트나 PS 재질이면 라벨도 같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라벨 조각과 페트 조각이 같이 섞여 있으면은 그 이후 단계에서 선별해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라벨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색깔이 있는 라벨 조각과 투명한 페트 조각이 같이 섞여 버리면 투명한 페트를 재활용하는데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라벨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라벨과 페트 조각이 완벽하게 분리되기가 현재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단계에서 소비자가 라벨을 떼고 버리는 게 고품질 페트병 재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생수와 음료병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종류의 페트병은 투명하든 색깔이 있든 모두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면 되는 것이죠. 식용유를 담았던 병이나 샴푸병, 세제병, 화장품병, 투명한 병들이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으로 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맥주 페트병이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페트병도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되는 건데요. 생수 음료 페트병만 따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 있는 양이 확보가 가능하고요. 투명하기 때문에 고품질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수와 음료만 담았기 때문에
때문에 화학 물질에 오염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이고 깨끗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생수, 음료,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고품질의 재생원료는 다시 생수, 음료, 페트병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순환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비닐은 고품질 재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결벽증 정도로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자 봉지 같은 경우에는 과자 부스러기 기름기 같은 게 안쪽 비닐에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물질들은 태워서 재활용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정도로 묻어 있다라는 것이 수거 선별하는데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리 배출했을 때 누군가 손으로 집어서 보관을 하고 재활용한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고 이건 너무 더러워,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건 쓰레기 처리지 재활용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배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 배출 표시에서 기타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류들이 있어요. 햇반도 other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화장품 용기 중에서도 other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용기들이 분리 배출을 했을 때 선별장에서 대부분 선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 배출은 했지만 선별장에서 쓰레기로 배출이 되는 것인데,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품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작은 플라스틱 종류들이 되겠죠. 볼펜이라든지 빨대라든지 이런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아주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선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은 분리배출 표시 품목도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재질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질이 아닌 경우에도 재활용이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맞겠죠. 고무장갑을 또 비닐로 착각해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고무장갑은 재활용 품목이 아니에요. 절대 비닐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회용 라이터는 가스가 잔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잘못 버리게 되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가스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위험 폐기물이죠. 일회용 라이터는 절대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닐 종류는 모두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은박지가 있든 종이 라벨이 붙어 있든 모두 비닐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비닐 분리 배출하실 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파우치 포장 같은 거거든요. 파우치 포장 같은 거 보면 바깥에 플라스틱 마개가 붙어 있거든요. 비닐과 플라스틱은 다른 재질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마개를 가위로 잘라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태워서 재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우치 포장에 마개가 붙어 있더라도 떼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돼요. 마개를 잘라내시면 이 잘라낸 마개는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차피 선별도 안 돼요.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 양만 늘리는 것이죠. 비닐에 붙어 있는 상태로 그냥 한꺼번에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죠. 다음에 비닐은 재질별 선별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재질들이 한꺼번에 겹쳐져 있는 비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재질이 겹쳐져 있는 비닐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거니까 재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아드 표시되어 있는 비닐도 그냥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은 녹여서 길게 뽑아내요. 그리고 이걸 식힌 다음에 잘라내요. 그러면 쌀알 모양이 나오죠. 이게 펠릿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되는 것이죠. 펠릿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성형 제품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재질이 섞이게 되면은 녹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같은 재질끼리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색깔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색깔들이 섞여버리게 되면 회색이나 검은색의 재생원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회색이나 검은색이기 때문에 수요처가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거나 하얀 색깔의 같은 재질을 모으게 되면 투명 혹은 백색의 재생원료가 생산될 수가 있을 테니까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같은 재질의 투명하거나 흰색 플라스틱을 모을 수만 있다면 최고급 품질의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칫솔은 기본적으로 재질 자체는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죠. 그래서 칫솔만 따로 모을 수만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분리 배출을 하면 선별장에서 칫솔을 선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 것이죠.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선별장에서 장난감류만 따로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류는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피가 아주 작은 자동차나 로봇, 레고 같은 조립식 조각들 있잖아요. 이런 장난감류들은 부피가 아주 작기 때문에 선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치약 같은 경우에도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치약들 다 제거하시고 세척 한번 하신 다음에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리 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들 중에서 옷걸이라든지 욕실에서 쓰는 플라스틱 의자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바가지라든지 소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피도 크고 단일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별장에서 선별도 잘 되는 품목들이죠. 이런 것들은 분리 배출하면은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분리 배출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이런 생활용품들은 분리 배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유리는 깨트려서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들어요. 근데 유리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색, 녹색, 갈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선별한 다음에 각각의 유리병들을 깨트려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게 되고요. 이 조각들을 유리병 만드는 공장으로 가져가서 녹여서 그 색깔의 유리병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유리병이 다시 유리병으로 재활용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유리로 분리 배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유리가 녹는 온도에서 녹지 않는 유리들, 대표적으로 내열 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 냄비나 유리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불과 접촉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에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열 유리들은 녹여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열 유리는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크리스탈 유리는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녹기는 하는데 안에 납이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녹일 때 납이라는 유해 물질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도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거울도 뒷면에 칠이 되어 있죠. 녹으면서 이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거울도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유리병과 같이 섞을 수 있는 유리인데 선별 과정에서 선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깨진 유리병이죠. 유리병이 깨져버리면 여러 색깔들이 섞여버리게 되잖아요. 깨진 유리 조각을 색깔별로 골라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자체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을 다치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깨진 유리 조각도 분리 배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자기, 사기 그릇, 화분은 유리가 아니잖아요. 다른 재질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리가 녹는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도자기나 화분, 사기 그릇 같은 것들이 유리에 섞여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리 재활용을 심각하게 방해하죠. 반드시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양이 많으면 불연성 쓰레기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유리병을 배출할 때 이제 종이 라벨, 막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종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뗄 수 있으면 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유리병에 붙어 있는 상태로 배출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리병을 깨트려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종이 라벨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종이 라벨은 유리와 어느 정도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유리병을 녹여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섞여 들어가는 종이는 크게 문제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유리병에 알루미늄 마개가 있는데요. 알루미늄 마개를 따로 배출을 해버리면 부피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자석에도 안 붙어요. 손으로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마개를 그냥 배출하면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병에 알루미늄 마개를 닫아서 배출을 하시면 유리병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알루미늄 마개를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마개도 닫아서 배출하는 게 좋은 것인데, 요즘 숙취 해소제 이런 음료 보시면 마개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마개들은 알루미늄으로도 재활용하기 어렵고 플라스틱으로도 재활용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마개들은 재활용을 오히려 방해하는 마개들이에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이중으로 되어 있는 마개들은 그냥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유리병 재활용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캔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비우시고 금속류를 배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라스틱 뚜껑 같은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캔을 어떻게 부피를 줄여야 될 거냐, 보통 우리가 음료를 세운 다음에 발로 납작하게 밟는 게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캔을 세로로 세워서 납작하게 밟아버리면 부피가 너무 작아져요. 그리고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자석에도 붙지 않습니다. 그럼 선별이 어렵죠. 그래서 눕혀서 옆면을 밟아주는 방식이 올바른 배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캔 마개를 자꾸 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캔 마개를 떼내버리면 부피가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오히려 선별이 어렵죠. 그러니까 마개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통조림 마개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떨어져 나와요. 통째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부피도 작아서 선별도 어렵고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죠. 이런 뚜껑이 통째로 떨어져 나오는 마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통 안으로 집어넣어서 밟아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금속류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캔에 비닐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닐 라벨은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비닐 라벨을 제거하신 다음에 그 비닐은 비닐류로 버리시면 되고요. 그냥 순수하게 알루미늄 몸체만 금속류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류죠. 그 자체로는 부피가 작아서 그대로 분리 배출하면 선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호일류들은 따로 모아서 뭉쳐야죠. 우리가 알루미늄 볼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루미늄 야구공 크기 알루미늄 볼을 만들면은 분리 배출을 하고 선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구르트 마개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쌌던 것들, 김밥 쌌던 것들, 이런 호일류들을 따로 모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이는 일단 물에 풀어서 종이 섬유를 재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물에 풀리지 않는 종이는 재활용이 어려운 것이죠. 물에 풀리지 않는 종이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된 종이에요. 손으로 찢어 보셨을 때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들, 그러니까 이런 종이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컵은 안쪽에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 코팅이니까 폐지로 분리 배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스 음료를 담는 종이컵은 바깥에 물이 맺히기 때문에 바깥에도 비닐을 발라요. 그러니까 양면 코팅 종이죠. 양면 코팅된 종이컵은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되는 것이죠. 컵라면 종이 용기 같은 경우에도 안쪽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척만 잘 하시면 컵라면 종이 용기도 폐지로 분리 배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단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찢어 보셔가지고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지 않으면 종이로 분리 배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유팩이나 두유팩 같은 멸균팩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일단 종이팩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로는 버리시면 안 돼요. 종이팩은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파트 같은 곳에 종이팩만 따로 버리는 수거함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폐지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아파트에 종이팩 수거함이 있는 경우에는 우유팩, 멸균팩 다 한꺼번에 모아서 종이팩 수거함으로 버리면 된다. 두 번째, 분리 수거함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센터로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주민센터로 가져가면은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죠. 그런데 집에서 종이팩만 펼쳐서 씻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주민센터로 가져가는 방법은 좋은 실천 방법이긴 하지만 매우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에코야 얼스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어요. 앱인데요. 에코야 얼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집에서 종이팩을 모아서 택배
택배로 배출할 수가 있어요. 종이팩이 쌓이게 되면은 수거 신청을 누르면 택배가 와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모아서 택배로 분리배출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에코야 얼스 포인트라는 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종이팩이 많이 나오시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 에코야 얼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따로 모아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쇄용지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파쇄된 종이도 종이로 재활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재회사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대량으로 문서를 파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서 파쇄 업체가 파쇄기를 가져와서 건물에서 나오는 종이들을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파쇄된 종이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파쇄 업체들이 그 종이를 바로 종이 재활용하는 업체로 넘겨요. 돈을 받고.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소규모 파쇄가 일어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별하는 곳에서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로 버리게 되는데요. 파쇄된 종이도 따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파쇄된 종이는 재질상으로는 재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자원을 소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캐고 쓰고 쓰레기로 나왔을 때 이 쓰레기를 땅에 묻고 태워버리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원을 소비를 하게 되면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가 양쪽에서 매우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재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그냥 땅에 묻거나 태우지 말고 이것을 다시 자원으로 가공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천연자원의 투입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천연자원을 채굴하고 이것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비우고 헹구고 라벨은 잘 제거를 하고 쓰레기가 섞이지 않는 상태로 분리배출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품목별로 분리배출해야 될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헷갈리시면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앱을 다운받으셔서 헷갈릴 때마다 그 품목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품목을 검색했는데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질문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된 내용들을 검색하시면 웬만한 의문들은 다 해소가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순환경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할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들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약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미관상의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 것이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매립을 하게 되면 땅속에서 썩으면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메탄이나 메테인 가스는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매립을 하게 되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식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식량의 낭비가 심각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식량을 낭비해도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도 일어나는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가 냉장고 관리예요. 냉장고가 커지면서 장기간 보관을 하는 게 많아요. 냉장고에 뭘 넣어 놓았는지를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냉장고 정리하면서 어처구니 없이 버려지는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냉장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냐. 주기적으로 냉장고를 관리함으로써 냉장고 안에 묵혀뒀다가 버리는 일이 좀 없도록 하자. 이게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냉장고 정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정리를 도와주는 앱 같은 것들도 스타트업에서 개발하기도 해요. 다음 두 번째는 과도하게 식품을 구매하고 많이 조리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구매를 해서 요리한 것들은 다 먹자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실천으로 가게 되면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화시키자. 요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실천 행동 중에 하나는 과일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야채 다듬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집에서 그냥 퇴비로 만들어서 내가 집에서 채소를 키워 먹자, 뭐 이런 것들을 놀이 형식으로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옥상 같은 곳에 퇴비와 상자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넣어서 퇴비를 시키고 거기서 나온 퇴비를 가지고 또 옥상에서 상추 같은 야채까지 키워 먹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캠페인 차원에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음식물 종류를 아주 세분해서 나열해 놓고 요거는 음식물 쓰레기야, 요거는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퀴즈를 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알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인데, 저는 조금 직관적으로 쉽게 분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면 안 돼. 가령 갈비탕 나온 커다란 뼈 같은 거, 조개 껍질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게 바나나 껍질이라든지 계란 껍질이라든지 작은 생선 뼈라든지 이런 것까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사실은 현대적인 공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비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에 담아서 통째로 배출하는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문제를 초래하거든요. 다음에 이쑤시개라든지 철수세미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식칼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음식물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이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분리 배출하지 맙시다 라고 확실하게 캠페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렇게 막 복잡해진 것은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많이 만들었어요. 사료로 만들면서 가축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매운 고추씨 같은 거 있잖아요.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럼 가축이 먹으면 탈이 난다. 이거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것도 넌센스인 거죠. 지금은 대부분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의 사료로 이용이 되진 않아요. 퇴비로 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썩을 수 있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제발 비닐이나 돌이나 금속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로 넣지 말자. 특히 비닐은 음식물 쓰레기에 한꺼번에 버리지 말자. 이 부분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캠페인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유리그릇이 혹은 유리병이 깨져버렸다.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와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몽땅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하는 과정에서 이 유리 조각들을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이 건더기를 따로 모아서 이 건더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거든요.
되거든요. 그런데 뭐 스프라든지 장류라고 하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건더기만 건져내고 나머지는 폐수로 버리거든요. 이 폐수에서 계속 다 나가버리겠죠. 그리고 소금이 많잖아요. 염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다시 처리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런 장류라든지 아니면 가루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습니다. 싱크대에 그걸 부으면 건더기만 남고 액체는 빠져나가게 되겠죠. 약간 극단적인 경우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일단 100% 우리가 소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안에 내용물이 일부 잔류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세척을 한 다음에 포장재는 분리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싱크대에서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밑에 싱크대 그릇망을 통해서 액상은 하수로 빠져나갈 것이고 고용물 건더기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그 건더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하는 것이잖아요.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막 하나도 쓰지 않는 간장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하수도 부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소량이 용기 안에 잔류할 경우에는 어차피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집에서 국을 끓이잖아요. 국이 남았을 때 일단 싱크대로 부어서 안에 있는 국물들은 하수로 뺀 다음에 이 건더기를 음식물 쓰레기로 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폐수로 일부분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공식 분리배출 지침에서는 신문지 등에 적셔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라 라고 되어 있죠. 지역에 따라서 식용유를 따로 모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식용유를 보내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사용을 하지 않는 통째로 식용유가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런 식용유들을 따로 모으는 뭔가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식용유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해서 경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요새 없어서 난리죠. 그래서 식용유도 따로 모으면은 되게 소중한 자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식용유를 따로 모으는 뭔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름에 튀기거나 뭐 기름에 볶거나 하는 음식물이 많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안에도 기름기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단 폐수를 짜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폐수의 위층에 보면은 기름기가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체에서는 폐수 위에 있는 식용유 기름들만 따로 걷어서 바이오 디젤 업체로 보내서 재활용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폐식용유를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공정에서 폐식용유만 따로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더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공식 기준으로 폐식용유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음식물 쓰레기로 폐식용유 부었을 때 그것이 과연 100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가 회수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되니까 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 법적 기준은 음식물 쓰레기의 건더기의 20% 미만만 내려보내야 돼. 음식물 쓰레기를 파쇄한 다음에 폐수는 내려가는 거고 어차피 건더기의 80%는 그릇망을 통해서 걸러서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공식적인 법적 기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리게 되면은 그걸 계속 오래 보관을 하게 되면 냉동실 온도에도 죽지 않는 균들이 계속 번식을 하게 되니까 결국 위생적인 게 아닌 것이죠. 만약에 뭐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보관하는 용도로 냉동실을 쓰는 거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식품을 같이 보관하는 것들은 매우 위험한 거죠.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풀어가야 될 문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종량제 봉투 방식이 아니라 RFID 방식이 좀 더 확대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RFID 방식은 아주 소량이 나오더라도 버리면 무게가 측정되는 거니까 가정에서 생길 때마다 장기 보관하지 않고 바로바로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인프라 개선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감량기의 방식들도 좀 불가피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에너지 사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 아닌데 소량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감량기 등을 통해서 발생할 때마다 바로 보관하기 용이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퇴비로 만드는 방법, 사료로 만드는 방법,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현기성 소화라고 하는데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건에서 썩히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메탄이라는 바이오가스가 나오게 되죠. 이 바이오가스를 따로 모으면 연료로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바이오가스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연료로서 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활용하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음식물 쓰레기 쪽도 하수 슬러지나 가축 분뇨하고 같이 섞어서 이런 유기성 폐기물들을 다 모아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리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드는 비율이 커졌는데요. 이 가정에서 나오는 좋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먹이는 방식 자체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먹이는 비율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바로 퇴비로 이용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것을 다시 퇴비로 만드는 이런 방식들도 있는데요. 투자들이 좀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매우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특별 기사를 내기도 했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셔서 세계적인 성공 스토리를 써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처리 문제는 여전히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을 줄이면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보다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해법들은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위생적인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